이러한 철을 자연에서부터 추출해 인간이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후기로 알려진 기원전 1500년경 히타이트 왕국으로부터 철의 야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야금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야금은 영어로 메탈러지, 즉 금속을 다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입니다. 야금을 분류하자면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 정련하는 금속 재련, 재련에 의하여 얻어진 금속으로부터 각종 목적에 적합한 성질의 금속과 합금을 만드는 금속 재료, 나아가서는 그 금속을 가공, 성형하는 금속 가공의 세 분야로 크게 나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담당하는 분야는 역시 1단계인 재련으로서 이 재련이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2, 3단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금속을 추출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얼마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질 수 있는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철을 재련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은 불에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흙이나 돌을 이용해 만든 연로라고 불리는 커다란 화로를 이용했습니다. 이 안에 철의 원료로 알려진 철광석을 목탄과 함께 넣은 다음 연로를 뜨겁게 달궈 녹아내리는 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에는 표면은 철이지만 안은 공기로 차 있는 스펀지 철, 해면 철만 청동과 비슷한 온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덕에 넣어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고 다시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변으로부터 탄소를 머금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 단단한 강철을 만드는 게 초기 역사 속에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술은 쉽사리 다른 집단에 이전되지 않았고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장장이는 고대 사회에서 나름의 독점적 지위를 갖는 집단이 되었고 여러 신화에서도 대장장이 신은 꽤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이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재련 방식을 얻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약 5세기경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로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재련하는 방법으로서 용광로 아래에서는 공기를 주입하면서 위에서는 철광석과 석회석 그리고 화로를 달구기 위한 연료를 계속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이용되는 철광석 속에 있는 철은 주로 산소가 3개 또는 4개가 결합하여 있는 철로서 용광로 내부에서는 바로 이 철에 붙어있는 산소가 지속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용해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원료입니다. 이런 고로법은 유럽에서는 중세 중반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5세기경 벨기에와 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료로 목탄을 썼으나 효율도 낮고 무엇보다 목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석탄을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에는 철강의 질을 낮추는 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8세기에는 석탄 대신 코크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또한 산업혁명 속에서 고로법에 사용되는 용광로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1855년 영국의 기술자인 헨리 베세머에 의해 불순물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고로인 베세머 전로가 탄생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값싸고 질 좋은 형태의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증기기관의 발달과 맞물려 인류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되죠. 이처럼 철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유레카! 이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콩이 따로 있다는데. 예전부터 소장했던 볼이고 수집했던 볼입니다. 이거에 영감을 얻어서 클리어 볼을 만들게 됐고요. 이것이 바로 기술자의 야심작 클리어 볼. 투명한 공 안에 조형물을 넣은 클리어 볼은 불빛을 비추면 그 매력이 배가 된다. 이쯤에서 제작 과정 안 보고 넘어가면 섭하겠죠?
우선 클리어볼 속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 네, 제가 만드는 클리어볼 속공 안에 들어갈 그 코어들이에요. 이쁜 코어들.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진 실리콘 틀. 이틀만 있으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술자만의 노하우가 담긴 합성 용액을 틀 안으로 적당량 부어 볼의 중량을 맞춰주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호떡 뒤집듯 골고루 뒤집어준 뒤 30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이 완성된다. 여기에 색을 입히게 되면 볼 안에 들어가는 조형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술자의 손이 가는 대로 각양각색의 옷을 입게 된 코어. 깜찍한 과일 모양부터 화려한 용의 형상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중국도 가보고 뭐 외국도 가보고 뭐 속공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이나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공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조형물은 공의 몸체를 만들 구형 틀 안으로 입장. 그 위로 다시 한번 고강도 플라스틱을 부어주면 하드볼의 형태가 만들어진단다. 이 상태에서 하루만 붙이면 볼링공으로 완성이 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은 불투명한 상태로 굳어지는데 이때 공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연마 작업 실시. 투명도를 살리면서 공과 레인의 마찰을 줄여 회전력을 더 좋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드볼이 완성이 됩니다. 어서와, 커스텀 볼링공은 처음이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볼이잖아요. 나만의 어떤 볼링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큰 장점을 느낄 수가 있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개성을 살린 커스텀볼이 인기를 끌며 기술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됐다는데 볼링볼 겉에 조각을 입히는 겁니다. 투명공 겉에, 안쪽이 아니라 겉에 이제 조각을 해서 공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무늬를 넣어 나만의 징표를 새겨 넣은 볼링공도 인기 폭발. 조각한 홈 안에 펄이 섞인 경화제를 넣고 굳힌 뒤 마찬가지로 연마 작업을 거치고 나면 눈을 뗄 수 없는 영롱함의 끝판왕. 세상 단 하나뿐인 커스텀볼 완성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스텀볼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기술자. 그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 신기하고 더 유니크하고 더 이쁜 볼. 그리고 사람들이 와 할 정도의 어떤 볼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유레카! 이렇게 준비된 병뚜껑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세척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작품 소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요. 행여 묻어있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양이 파손된 병뚜껑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세척을 하는데도 덕후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를 불린 후 찬물과 세척제를 번갈아 씻기는 방식으로 총 4단계를 거쳐야 끝이 나죠. 이렇게 깨끗이 씻은 병뚜껑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될까요? 먼저 병뚜껑 끝부분을 고르게 펴니다. 이후 글자를 또렷하게 표현하기 위해 병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을 평평하게 갈아내야 하는데요. 병뚜껑 끝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글자는 특히 모양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완성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죠.
이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도안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노트에 그어진 선을 줄자 삼아 글자의 위치와 끝부분의 길이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끝부분을 구부릴지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도안. 이렇게 만들어진 도안에 우태 씨의 수년간 다져진 경험을 더하면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글자 아트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안 그대로 글자를 만들려면 얇은 핀셋 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는데요. 간혹 글자가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나 벌어지는 부분은 접착풀을 이용해 이어붙이며 보다 세밀하게 완성해 가는데요. 조금 더디고 꽤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이 우태 씨의 작업 방식이죠. 한 글자를 완성했지만 여기서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완성된 첫 글자에 맞춰 높이와 크기, 위치 등 작품의 비율을 일일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글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대보면서 두 글자가 조화가 이루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휘고 또 대조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휘고 다시 대서 대조한 다음에 두 글자가 비율이 맞는지.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병뚜껑 아트. 조금씩 작품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클레이 점토를 이용해 색을 입히는 과정까지 거치면 비로소 작품이 완성됩니다. 문구를 만드는 간단한 작업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꽤 많은 노력과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우연한 계기를 통해 취미로 시작한 일이 덕질로 이어지고 삶의 낙이 되어버린 지금. 병뚜껑 아트는 우태 씨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름을 모은 다음에 나 자신 있지. 우리 인간의 기름을 모은 다음에 나 난리 나지. 여기 직접 불을 붙여볼 거예요. 와, 그것도 타는 거야? 턱만 했는데 이만큼이야. 와, 대박이다. 야, 내 자신한테 스스로 정 떨어진다. 야,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일이냐, 이게? 와, 자, 어느 정도 모였나요? 어때, 이 정도면? 나 짱이지? 나 짱이지? 근데 일본 가님도 많이 나와요. 진짜 많아. 지성이라고 해야 돼. 야,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박지성. 제일 싫어하는 거? 건성하는 거. 야, 이제 이거 뭐야? 나 자신 있어. 나 과자 따위한테 나 안 줘. 저도 꽤 좋았습니다. 좋아. 아, 도읍지도 지금 떠오르는 산유국이네요, 도읍지. 장난 아니죠. 와. 이걸 이제 불에 태울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오케이. 이게 불을 붙여서 어느 게 더 잘 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와, 대박이다. 하면 되게 충격적일 것 아 이거 캠프파이어 할 때 할 거야. 같아. 아, 이거를 고기 구워갖고. 갑자기 확 붙지는 않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아. 이게 보이십니까? 아니 불을 먼저 킨 상태로 갖다 줘야지 동시에. 이게 불을 켜, 둘 다 불 켜. 킨 상태로. 오케이. 자, 갑니다. 동시에 큐. 붙었어? 붙으면 붙었어.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오케이. 오. 와, 활활 탄다. 확실히 야, 이쪽이- 확연한 차이다. 확연히 달라. 와, 여기서 지금 내 기름 만나가지고 난리 났지 이제. 불꽃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더 밝네요. 네. 불이 왠지 더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오. 기름이 많아서. 이건 네, 거의 뭐- 진짜로. 와. 탄내가 난다. 그 기름탄 냄새 난다.
이게 먼저 꺼졌는데? 아, 기름이 있으니까 더 잘 탄 거죠. 아, 빨리 타는 순식간에. 거구나. 아, 빨리 탔구나. 타서 없어지는 거구나. 네, 순식간에.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뭉쳐있는 것도 좀 달라서. 완전하게 똑같은. 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서.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성공한 실험이에요. 확실히 모두 다 이게 활성화돼서 컸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진짜? 확실히 아, 먹고 손에 거를 다 탔다. 그러니까 순간 화력이 이게 훨씬 셌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오케이. 소재 자체가 종이기 때문에 안 탈 수는 없어요, 저게. 근데 이거 다 탔잖아요. 그리고 활성화돼서 확 탔잖아요. 유레카! 오늘 입냄새 실험에 참여하게 됐는데 평소에 입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작가님 평소에 입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 좀 들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구 고딘말. 왜? 정확히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악취의 농도가 1.5ppm 이상이면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럼 이 창호지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입냄새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짜자잔! 입냄새를 올려줄 모두가 경악하는 이것. 바로 몸에 좋은 생마늘. 어쩌지? 마늘 먹던 웅녀의 후손답게 생마늘 섭취 시작. 입안 가득 강하게 퍼지는 마늘의 향기. 온다, 매워. 점점 썩어가는 표정. 야, 많이 매워요? 네, 알았어. 표정으로 욕하지 말고. 자,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측정기에 대고 입냄새 발사. 과연 그 수치는 1.54ppm입니다. 두 사람도 불어보는데요. 단 한 알로 입냄새를 끌어올리는 마늘의 위력. 섭취하자마자 살짝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입냄새 농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창호지를 이용해서 입냄새를 제거해 볼 텐데요. 창호지를 먹지 말고 껌처럼 씹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창호지를 곱게 접어 입안으로 꺼린 1분간 씹어준 후 측정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확 줄었지? 진짜로 너무 신기하네. 그 결과 확연하게 줄어든 입냄새. 과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체리 작가도 0점대로 수치가 내려갔고 건우조 연출 역시 수치 하락. 창호지를 씹은 후 모두 입냄새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창호지의 원료는 나무를 가공한 펄프인데요. 펄프는 섬유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소는 그물같이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속의 이물질들을 잘 흡착하기 때문에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풀까요? 짜잔! 거울이 나왔습니다. 여기요. 됐다. 거울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울 2개와 렌즈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안은 지금 빈통이에요. 짜잔! 빈통이고요. 이것도 뭐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네, 없고 이거 제가 뽑았거든요, 여기서. 네. 그럼 이렇게 3개네요. 네. 아니, 여기는 왜 거울이 2개씩이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이제 반사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반사 망원경은 거울로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킨다고 해서 반사 망원경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멀리서 들어오는 빛을 이 거울, 오목 거울을 활용을 합니다. 정말 살짝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목고를 활용을 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의 초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부위에 우리가 머리를 갖다 대고 바라볼 경우에 이 빛의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빛을 꺾어주기 위해서 이 거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중앙부에 이 거울이 있으면 그 빛을 한번 꺾어줘서 여기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유레카! 쭈쭈다. 와, 쭈쭈다. 뭐야? 쭈쭈다. 뭐야? 뭐야? 야, 미션이 찾았어. 미션. 줘봐. 미션. 뭐야, 줘. 아, 글씨를 보여줘야지. 저 배우잖아. 보여줘, 빨리. 글씨 알아. 뭐야? 저 화면을 보면 돼. 화면. 뭐라고 써 있어, 그럼. 얘들아! 줘봐! 세도들 사이에 불꽃이 생긴대. 기다려봐. 아니, 미션지 봐야지. 얘들아! 위에 안 준다 그러면 잘 봐. 이거는 아이스크림? 정전기래. 근데 엘리사 알아? 아이스크림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이스크림 안 아니야, 사탕. 거야. 엘사 우비 배드님만 못 받겠어. 엘사 우비. 엘사 우비 배드님만 못 받겠어. 엘사? 만 못 받겠어. 엘사 우비. 오케이, 엘사 우비로. 나봐줘. 나 파란색. 뭔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안 해줬던 거야.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순간을 포착해 인증샷을 남겨라. 맞아. 머리카락이 쭉 뼈타다고? 일로 와봐. 아, 이거를 올라가서 올라가서 손을 대고 있어. 왜? 손을 대고 있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 다 대고 있어. 이거 아니 무슨 게 없어. 무서워. 머리 흔들어. 대리인들. 오, 엄청 멋있어. 머리 흔들어. 가만히 흔들어. 가만히 들어. 와. 더. 좀 더. 인증샷. 더. 와. 엄마, 나와봐. 미션 같아. 나와. 아, 나 이런 이미지 아닌데. 자. 유레카! 옛것은 고리타분하고 촌스럽다는 편견을 깨고자 늘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는 이지연 씨. 한복의 깃이나 저고리 형태의 상의 등 대부분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이 안에 원피스, 셔츠, 재킷과 같은 형태를 살리고 단청이나 무궁화, 조선 호랑이 등과 같은 한국적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고 있죠. 이들이 만든 옷이 전통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이유입니다. 한복으로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지연 씨와 상규 씨. 의상 제작에 있어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완전 예쁘다.
오늘은 새롭게 디자인한 옷을 점검하기 위해 샘플실을 찾았습니다. 원래 패턴 모델. 근데 이게 원래 본 샘플보다 좀 더 요선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왔네요. 기장이나 품넓이, 디자인 등 의도했던 대로 의상이 만들어졌는지 직접 입어보며 체크하는 두 사람. 앞에 여기 줄인 거는? 오 멋있다. 속에 그 사람. 의상의 모양이나 불편한 점을 찾고 이를 통해 수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는데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엔 엄청 컸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 실크야 실크 비싼 거.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빠짐없이 기록해 다음 디자인에 반영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선을 딱 맞춰가지고 해택해서 하면은 원단 나가는 원단. 이들이 이렇게까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 여기 포인트. 자신들이 한복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은 열정 때문인데요. 초록이랑 빨강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을 저희.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걸까요? 처음 편집샵을 운영하고 직접 한복을 제작하기까지 4년째.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물론 여러 기업의 펀딩을 받을 정도로 어엿한 사업가로서 자신의 꿈을 성장시켰습니다. 특별한 라인 스페셜 라인 같은 걸로는 내년 봄에는 좀 궁중복식의 모티브들을 많이 땄으면 좋겠어. 저기를 여태까지 현대적으로 해석한 형태 아직 나도 못 봤고 여기에 있는 이제 문양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은 혹시 다가올 다음 계절을 위해 이번엔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한국적 요소를 과감히 접목해볼 모양인데요. 원단부터 동양적 문양, 색감, 그리고 왕실의 복식까지 이들에겐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형태는 엄청 현대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늘어놓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활 한복의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거죠.